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60대 여성입니다. 몇 년 전 살면서 가장 소름 끼치는 일을 겪었는데요. 아직도 생각하면 등골이 서늘해져요. 만약 그날 제가 순간적으로 발빠른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도 없었을 거예요. 긴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기막힌 반전이 숨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과부가 됐어요. 아들이 겨우 10살이었는데 남편이 공사장에서 크레인 사고를 당해 하늘나라로 떠나버렸거든요. 남편은 건설회사에서 현장 감독으로 일했는데 그날도 평소처럼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집을 나선 게 마지막이었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와 급히 달려갔지만 이미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죠. 그날부터 정말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됐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앞이 캄캄했어요. 아들은 너무 어렸고 저는 남편 그늘에서만 살아왔던 평범한 주부였거든요. 하지만 삶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들만큼은 제대로 키워야 한다는 일념으로 버텼죠.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산재 보상금으로 작은 식당을 차렸어요. 요리는 시어머니한테 배운 게 전부였는데 어떻게든 해보자 싶어 무작정 시작했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장을 보고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어요. 손님이 없어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있는 날도 많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죠. 동현아, 엄마가 고생해서라도 너만큼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잡게 해줄게.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아들에겐 늘 이렇게 말했어요. 다행히 아들이 착하고 성실해서 공부도 잘했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반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손님이 없어서 속상한 날에도 아들이 성적표를 들고 오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네요. 그렇게 몸이 부서져라 일해서 열심히 아들을 키웠고 아들은 그에 보답하듯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대기업은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부모에게도 작은 선물과 편지를 보내주거든요. 귀하게 키운 자식을 회사의 인재로 쓸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는 식으로요. 처음 그 편지를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쯤 식당도 단골 손님들이 늘어나면서 제법 잘 되고 있었어요. 처음엔 파리만 날렸는데 조금씩 입소문이 나면서 점심시간엔 사람들이 줄까지 서서 먹었죠. 10년 넘게 고생한 보람이 있다 싶었네요. 아들도 좋은 회사에 들어갔겠다. 식당도 잘 되고 있겠다. 이젠 정말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요. 시간이 흘러 아들이 결혼 정년기에 접어들고 소개팅으로 한 아가씨를 만나면서부터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됐어요. 아들은 그 아가씨가 마음에 들었는지 결혼하고 싶다면서 집으로 데려오겠다 했는데요. 그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식당 문을 닫고 집에 왔어요. 거실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마음이 두근두근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짝을 찾았다니 어떤 아가씨일까 궁금했죠. 엄마, 저 왔어요. 마침내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뒤따라 들어온 여자를 보고 첫 번째로 든 생각은 예쁘다였어요. 정말 인형 같았거든요. 키도 크고 날씬하고 화장도 완벽하게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김소영이라고 해요. 아들 여자친구의 목소리는 작고 조곤조곤했어요. 인사도 깍듯하게 하고요. 그런데 뭐랄까, 이 눈빛이 좀 차가웠어요. 웃고는 있는데 눈은 웃지 않는다고 할까요? 하지만 첫 만남이니까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 했죠. 잘 왔어요. 어쩜 듣던 대로 참 예쁜 아가씨네. 시장하죠? 밥부터 들어요. 이것저것 만들어봤는데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 저 뭐든 다 잘 먹어요. 어머님이 식당 하신다고 들었는데 안 먹어봐도 다 맛있을 것 같아요. 아들의 여자친구는 도회적인 외모와 달리 싹싹했어요. 제가 내어준 음식들도 하나같이 맛있다면서 잘 먹었죠.
그러면서도 아들 수저에 반찬을 놓아준다든가 물을 떠다 준다든가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는데요. 아들이 제대로 골랐구나. 속으로 합격점을 주려던 찰나 아들의 여자친구가 뜻밖의 가정사를 털어놨어요. 어머님, 사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고모 집에서 자랐는데 고모도 형편이 어려우셔서 지금은 혼자 자취하면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어요. 아유, 그렇군요. 힘들었겠네.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충격이 컸어요. 부모도 없고 제대로 된 직업도 없고 의지할 가족도 없고 사람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게 잘못은 아니지만 솔직히 우려가 됐어요. 혹시 우리 집 형편을 보고 접근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제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재산이 상당히 했거든요. 식당 건물도 제 소유였고 집도 있고 예금도 제법 모아뒀어요. 아들도 대기업 다니니까 겉으로 보기엔 살만한 집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날 아들 여자친구가 돌아간 뒤 저는 아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아들아, 그 아가씨 어떻게 생각해? 어떻긴요. 좋으니까 엄마한테까지 소개시켰죠. 엄마는 어떠세요? 글쎄다. 예쁘긴 한데 좀 걱정이 되는구나. 뭐가 걱정이에요? 집안도 그렇고 변변한 직업도 없고. 그러자 아들의 얼굴이 살짝 굳었어요.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제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소영이는 집에서 살림만 해도 상관없어요. 태어날 아이까지 제가 다 책임질 수 있는걸요. 내 말이 그 말이야. 그 아가씨도 애초에 그걸 노린 게 아닐까?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소영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들의 단호한 대답에 아차 싶었어요. 엄마는 그냥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요즘 그런 사람들 많다고 하니까. 엄마, 소영이 진짜 괜찮은 여자예요. 몇 번 더 만나보세요. 그럼 마음이 달라지실 거예요. 전 소영이 아니면 안 된다고요. 아들이 워낙 간절하게 부탁하니 어쩔 수 없이 몇 번 더 만나봤어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며느린 흠잡을 곳 없이 정말 완벽했어요. 말도 곱게 하고 예의도 바르고 식당에 와서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요즘 젊은 여자들답지 않게 수더분하고 성실하더군요. 무엇보다 아들이 정말 좋아하는 게 보였어요. 그런 아들을 보니 제 마음도 누그러졌죠. 그래, 집안이 어쨌든 사람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 우리 아들이 행복하면 됐지 뭐. 우리 집안이 무슨 재벌집도 아니고 나도 남편 없는 과부인데.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결혼을 허락했는데요. 모아둔 돈으로 따로 신혼집을 구해주려 했는데 웬걸 아들이 제게 같이 살자고 하더군요. 저 혼자 두고 결혼하는 건 아무래도 마음에 걸린다면서요. 며느리도 그런 아들의 뜻을 따르겠다고 했죠. 저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식구들끼리 단란하게 한 집 사는 게 꿈이었어요. 어머님하고 같이 사는 거 저도 좋아요. 그래? 하지만 그래도 네가 불편한 점이 많을 텐데. 신혼이니 알콩달콩 부부 둘이 지내고 싶기도 할 테고. 제 말에 며느리가 뭐라고 입을 열기도 전에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됐어요, 엄마. 이 사람도 같이 살고 싶다잖아요. 저희끼리 미리 다 얘기했어요. 어떻게 엄마 혼자 두고 저희끼리만 알콩달콩 지내요? 난 정말 괜찮은데. 신혼집 근처에 얻어서 자주 왕래하면 되지. 젊은 애들끼리 사는 게 안 돼요. 엄마 평생 저 키우느라 고생하셨는데 이제 제가 엄마 곁에서 효도해야죠. 그러자 일순 며느리의 표정이 미묘해졌는데요.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 환하게 웃더군요. 맞아요, 어머님. 저는 정말 괜찮아요. 어머님과 함께 살면서 많이 배우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아들 내외와 합가를 하게 됐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며느리와 정말 잘 지내볼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이게 웬걸? 며느린 결혼 반지를 끼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더라고요. 처음엔 미묘한 변화부터 시작됐어요. 같이 살고 얼마 안 된 어느 날 며느리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내일 저는 좀 늦게 일어나도 될까요? 감기 기운이 있는지 몸이 좀 무거워서요.
그래, 아프면 쉬어야지. 병원은 안 가봐도 되겠니? 네,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다음 날, 며느린 미리 얘기했던 대로 정오가 다 되어서야 일어났어요. 아들은 진작에 출근했고 저 혼자 점심을 차리던 중이었죠. 일어났니? 몸은 좀 어때? 아직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 그럼 같이 병원 갈래? 아니요, 병원 갈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좀 쉬면 될 것 같아요. 밥은? 죽이라도 끓여줄까? 죽 말고 그냥 비빔밥 해주시면 안 돼요? 어머님이 해준 비빔밥 땡기는데. 몸이 안 좋다고 하니 며느리가 먹고 싶다는 비빔밥까지 대령해 줬는데요. 아프다는 말이 무색하게 한 그릇 싹싹 비우더군요. 그리고는 뒷정리도 하지 않고 바로 핸드폰을 들고 소파에 드러눕더라고요. 오후 내내 인스타그램이니 유튜브니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요. 집안일은 아예 손도 대지 않았어요. 그 뒤로도 이런 상황이 반복됐죠. 처음 일주일은 그러려니 했어요. 새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변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어요. 소영아, 빨래 좀 개어 놓을 수 있니? 어머님, 제가 손이랑 손목이 좀 약해서요. 어제부터 계속 통증이 있는 게 빨래 개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설거지라도. 손이 거칠어져요. 제가 원래 피부가 예민해가지고 세제 닿으면 바로 트거든요. 매번 이런저런 핑계만 대면서 집안일에서 점점 손을 떼더라고요. 그러면서 무력은 어찌나 많아졌던지요. 아들이 힘들게 벌어온 돈으로 아무렇지 않게 자기 가방이나 화장품, 옷 같은 걸 사더군요. 한 번은 수백만 원이 훌쩍 넘는 명품 가방을 할부로 긁었다기에 참다 한마디 했어요. 소영아, 네가 가방이 없는 것도 아닌데 너무 무리해서 산 거 아니니? 할부도 계속 습관 들이면 안 좋아. 이제 애도 낳고 하면 돈이 더 들어갈 텐데. 그런 걸 생각해서 가게를 꾸려 나가야지. 제 잔소리가 듣기 싫었던 걸까요? 며느리의 표정이 대본에 굳었어요. 저도 다 생각이 있어요.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대놓고 기분 상한 티를 내니 저도 더는 뭐라고 못했는데요. 다음 날 아들이 출근 전에 그러더군요. 엄마, 소영이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다니? 어제 잠도 안 자고 계속 울기만 했어요. 가방 산 것도 다 환불하겠다고. 뭐라고 하셨는진 모르겠지만 너무 눈치 주고 그러지 마세요. 아니, 내가 무슨 눈치를 줬다고. 난 그냥 명품 가방을 할부로 샀다기에 걱정돼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좀 한 것뿐인데 그걸로 그렇게 서럽게 온다고요? 소영이가 대놓고 말은 안 해도 엄마 때문에 많이 힘든 눈치던데. 뭐 시집살이 시키고 그런 건 아니죠? 아들의 말에 너무 억울했어요. 시집살이라뇨. 집안일도 제가 다 하고 있는 판인데. 하지만 며느리에게 단단히 홀린 아들은 제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참 답답하고 화가 났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며느리가 임신하면서부터였어요. 처음엔 손주가 생긴다는 게 마냥 기쁘기만 했는데요. 웬걸 며느린 입덧이 심하다면서 아예 침대에서 나오지 않더라고요. 어머님, 저 냉장고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아요. 부엌 근처에 못 가겠어요. 그래, 내가 다 할 테니까 넌 푹 쉬어라.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고. 그냥 시켜 먹을래요. 집안에 음식 냄새 나는 것도 싫어요. 지금도 계속 나는 것 같은데 창문 다 열어놓고 환기 좀 시켜주세요. 하루 종일 환기를 시키니까 집안이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겨울이었거든요. 그뿐인가요? 본인이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것도 모자라 저도 집에서 뭘 만들어 먹는 게 눈치가 보였어요. 냉장고 문만 열어도 며느리가 난리를 쳤거든요. 그래도 뱃속의 아기를 위해서 다 참았고요. 이듬해 며느린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줬어요. 갓 태어난 손자를 보는 순간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작고 빨간 얼굴이 아들을 닮아 너무 귀여웠거든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며느린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소영아, 태민이 우는데 젖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 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좀 이따 줄게요. 아니, 애가 저렇게 우는데
그럼 어머님이 주든가요. 냉장고에 있어요. 아, 그리고 기저귀도 좀 갈아주세요. 전 손목 아파서 못하겠어요. 자연스레 손주 육아는 제 담당이 됐어요. 갓 태어난 아기는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잘 정도였어요. 며느린 그걸 고마워하긴커녕 당연하게 여기더군요. 뭐든지 다 저한테 시키더라고요. 정작 자기는 하루 종일 핸드폰만 만지고 있고요. 보다 못해 말했어요. 소영아, 너도 좀 해야지. 네가 태민이 엄마잖아. 어머님, 저 아직 몸이 회복이 안 됐어요. 의사가 무리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게 말이 됐냐? 애 낳은 지 벌써 몇 달이 됐는데. 그런 신체적인 거 말고 정신적인 거요. 저 아무래도 산후 우울증인 것 같단 말이에요. 스트레스 받으면 더 심해져요. 급기야 며느린 산후 우울증까지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러면서 친구들과 만나러 나가는 건 매일같이 했어요. 어머님, 저 친구들이랑 점심 먹고 올게요. 태민이 좀 봐주세요. 또? 아이, 소영아, 애가 아직 어린데 엄마가 그렇게 자주 나가면 어머님,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좀 나가서 기분 전환해야 해요. 며느린 한 번 나가면 밤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 시간 동안 혼자서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까지 해야 했죠. 식당 일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직원들에게만 맡겨둔 지 오래였고요. 더 가관인 건 며느리가 아들 앞에선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오면 나 몰라라 하던 손주를 품에 꼭 안고 다정한 척 얼렸죠. 여보, 오늘 태민이가 얼마나 재롱을 부렸는지 몰라. 그래? 투정은 안 부렸고? 왜 안 부렸겠어. 그래도 어째, 예쁘니까 참아야지. 당신의 고생이 많아. 고생은 무슨. 우리 태민이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한데.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 기가 막혔어요. 하루 종일 저한테 애 떠넘기고 자긴 놀러 다니면서 아들 앞에서는 완벽한 엄마 연기라는 게 가증스러웠죠. 한 번은 제가 참다 못해 아들한테 말했어요. 동현아, 수영이가 너무 애를 안 보는 것 같은데. 안 보다뇨? 하루 종일 친구 만나러 놀러 다니기나 하고 애 보는 건 뒷전이야. 에이, 그럴 리가요. 틈틈이 저한테 태민이 사진도 보내주고 하는데. 어쩌다 한번 나가는 걸로 엄마가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오버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 저도 알아요. 그 사람이 저한테 내색은 안 해도 다 티가 나는걸요.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도 많이 힘들 거예요. 제가 일이 바빠서 거의 독박 육아잖아요. 미워만 하지 말고 좀 도와주세요. 도대체 아들 앞에서 제 얘기를 어떻게 해둔 건지 아들은 제가 며느리를 괴롭히고 있다고 단단히 오해하고 있더군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며느리 편만 들더라고요. 며느리가 아들 앞에서 얼마나 연기를 잘했는지 아들은 며느리가 정말 육아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손주가 돌이 될 때까지 거의 제가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밤에 깨서 우는 것도 제가 달래고 이유식도 제가 만들어주고 기저귀 갈고 목욕시키는 것도 다 제가 했죠. 그런 와중에 며느린 제게 돈까지 요구했어요. 손주 용품을 사야 한다는 명목으로요. 어머님, 태민이 전집 좋은 걸로 좀 사주고 싶은데 그 어릴 때부터 독서 습관을 들여야 좋다잖아요. 근데 가격이 좀 있어서 어머님이 사주시면 안 돼요? 그래? 전집이 얼마나 하는데? 500만 원 정도 해요. 뭐? 아이, 책이 그렇게 비싸? 네, 아이들 교육에 좋은 엄선한 동화들만 모아둔 거래요. 저희 태민이도 그이처럼 좋은 대학, 좋은 회사 들어가서 훌륭한 사람 돼야죠. 부탁드려요. 네? 다른 것도 아니고 손자를 위한 거라니까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집에 온 전집은 한눈에 보기에도 질이 조악해 보였어요. 권수만 많을 뿐 종이질도 나쁘고 문체도 대충 번역한 것처럼 엉성하고 며느린 손주에게 그 책을 한두 번 읽어주는 흉내만 내곤 그 뒤로 쳐다보지도 않았죠. 자연스레 며느리에 대한 제 인상은 점점 나빠져만 갔고요. 아들은 늘 며느리 편이기만 하니 저라도 나서서 며느리에게 이런저런 싫은 소리를 했는데요. 그게 며느리에겐 큰 스트레스였던 걸까요?
어느 날 밤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며느리와 아들이 거실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목소리가 작아서 자세히 들으려고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어요. 여보, 우리 언제까지 여기서 살 거야?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라 태민이도 많이 컸고 이제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이, 그렇다고 갑자기 엄마 혼자 두고 나갈 순 없잖아. 그러자 며느리가 흐느끼는 소리를 냈어요. 아들이 당황하며 그런 며느리를 달래자 며느리가 울먹이며 그러더군요. 여보,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하고 같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매일 눈치 보이고 뭘 해도 간섭하시고. 우리 엄마가? 내가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말만 하면 뭐해. 달라지는 게 없는데. 내가 태민이 돌보는 방식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시고 내가 나가는 것도 싫어하시고 정말 숨 막혀. 그 대화를 들으면서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가 언제 간섭했고 언제 눈치를 줬나요? 하지만 여기서 끼어들면 감정 싸움밖에 안 될 것 같아 꾹 참았는데요. 그 사이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그래도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은데 엄마한테 어떻게 말해? 그냥 우리가 독립하고 싶다고 하면 되잖아. 어머님도 이해하실 거야. 글쎄, 엄마가 쉽게 허락할까? 허락 안 해주면 뭐 어때? 우리도 이제 애까지 있는 어른인데. 그냥 집 구해서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엄마가 너무 상처받으실 것 같은데. 여보가 자꾸 그러니까 내가 나쁜 사람 되는 거야.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잖아. 그 대화를 듣고 있자니 너무 서러웠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희생했는데 간섭한다고 눈치를 준다고 오히려 며느리가 절 이용만 하고 있으면서 말이에요. 그 후로 며느리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어요. 아예 대화도 안 하려고 하고 제가 뭘 말해도 건성으로 대답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며느리를 더는 상대하고 싶지 않아 피하기만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뜻밖의 소식을 전해왔어요.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뭐? 정말? 축하한다. 처음엔 기뻤어요. 태민이한테 동생도 생기고 집안에 웃음소리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며느리가 임신 소식을 별로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첫째 때는 그래도 좋아했는데 이번엔 오히려 우울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뿐인가요? 임신한 후로 더욱 예민해져서요.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고 저를 하녀처럼 부리려 들었죠. 어머님, 저 갈비찜 먹고 싶은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갈비찜? 그래, 알았다. 그래서 기껏 갈비찜을 만들어가면 한 입 먹자마자 숟가락을 집어 던졌어요. 아우, 고기 누린내. 이걸 어떻게 먹어요? 누린내가 난다고? 정육점에서 제일 좋은 고기로 달라고 했는데 근데 누린내가 이렇게 나요? 됐으니까 그냥 시원한 냉국이나 만들어주세요. 며느리의 선을 넘은 태도에도 참고 또 참았는데요. 어느 겨울 첫째 손주가 열이 나서 들어 누운 날이었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친구들 좀 만나고 오겠다면서 외출 준비를 하더군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런 며느리를 말렸어요. 소영아, 태민이가 아픈데 어디 가니? 집에 있어야지. 어머님이 보시면 되잖아요. 전 급한 일 있어서요. 급한 일이 뭔데? 또 친구들 만나러 나가는 거잖아. 애가 아픈데 임신까지 한 애가... 그러자 며느리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님은 정말 저를 가두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사람인데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그냥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태민이도 아프고 넌 임신도 했는데 그게 뭐여? 태민이도 제 애고 뱃속에도 제 애인데 어머님이 대체 무슨 상관이에요? 고래고래 악을 쓰던 며느리가 갑자기 배를 감싸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소영아, 왜 그래? 어머님, 배가... 양수가 터진 것 같아요. 급히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그런데 웬걸 유산이라고 하더군요. 뒤늦게 정신을 차린 며느린 대놓고 절 노려봤어요. 다 어머님 때문이에요. 어머님이 절 괴롭혀서 우리 꿈틀이가 죽은 거라고요. 소영아, 그게 무슨 말이야. 매일 잔소리하고 태민이 제대로 돌보라고 닥달하고 어머님이 꿈틀이를 죽인 거나 다름없어요. 병원 복도에서 며느리가 울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뒤늦게 회사에서 달려온 아들도 화가 난 표정으로 절 바라봤고요. 엄마,
도대체 이 사람을 얼마나 괴롭혔으면 이 사람이 유산까지 해요? 아이, 동현아, 난 그런 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분가하자고 했을 때 그 말 들었어야 하는 건데. 앞으로 저랑 이 사람 얼굴 볼 생각하지 마세요. 아들의 절연 선언에 저는 그대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들은 그런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며느리만 챙겨 사라져버렸죠. 이후 제 얼굴은 보려고도 하지 않았네요. 결국 아들은 며느리가 퇴원하자마자 짐을 쌌고요. 손자를 데리고 따로 집을 구해 나가버렸어요. 아들한테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더군요.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아들을 그리워하면서도 한편으론 원망스럽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를 믿고 사랑해준 아들이 며느리 말만 듣고 절 버렸다는 게 너무 서러웠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내가 정말 며느리를 너무 힘들게 한 걸까? 정말 내 탓에 뱃속아기가 죽은 걸까? 그런 자책감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더니 조금씩 마음의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어요. 다시 식당 일에 집중하면서 정신을 차렸죠. 단골 손님들이 사장님 어디 갔었어요? 보고 싶었는데 라고 말해주니까 그래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싶어서 힘이 났죠. 아들은 이렇지만 제 인생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세월은 빠르게 흘러 정신을 차려보니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있었는데요. 그쯤엔 저도 아들 내외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의 감정이 많이 옅어져서요. 그저 저 없이도 잘 살기만을 바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욕심이었던 걸까요? 또다시 끔찍한 비극이 저를 덮쳐왔죠. 어느 평일 저녁이었는데 며느리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거든요. 3년 만에 처음 받는 며느리의 전화였어요. 어머님, 근데 웬걸? 목소리가 떨리고 있더라고요. 불길한 예감이 치솟았어요. 소영아? 갑자기 웬 전화니? 무슨 일 있어? 어머님, 그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죠. 지금 뭐라고 했니? 지금 응급실에 있어요. 어머님도 빨리 오세요. 땡땡 대학병원이에요. 며느리의 목소리엔 울음기가 섞여 있었어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는 내내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죠.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우리 동현이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고 또 빌었는데 병원으로 달려갔을 땐 이미 너무 늦은 뒤였어요. 안타깝지만 이미 숨을 거두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사망 선고를 듣는 순간 정신이 나갔어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우리 동현이가 죽을 리 없어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이 절 붙잡아야 할 정도로 발광했죠. 하지만 아들의 시신을 제 두 눈으로 확인한 순간 저는 아들의 죽음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온 세상이 캄캄해졌죠. 차가워진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동현아 하고 부르고 또 불렀는데 대답이 없더라고요. 며느리도 옆에서 숨죽인 채 울기만 했죠.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즉사했다고 하더군요. 남편을 잃었을 때도 힘들었지만 자식을 잃는 고통은 또 달랐어요. 세상에 이런 아픔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죠. 하나뿐인 아들, 제가 온갖 고생을 하면서 키운 아들이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다니. 차라리 제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장례식 내내 정신을 잃고 지냈어요.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그저 울기만 했죠. 장례식에서 며느린 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물은 별로 없더라고요. 오히려 저보다 훨씬 차분해 보였어요. 어머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자꾸 이러시면 그 사람도 하늘에서 어머님 걱정할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서도 표정이 별로 슬퍼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아들을 잃은 슬픔이 너무 커서 그런 걸 자세히 살펴볼 여유도 없었네요. 손자도 저를 낯설어 하더군요. 3년이면 아이에겐 너무 긴 시간이었나 봐요. 할머니 누구야? 하고 묻는 손자를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키우다시피 했던 손자가 저를 잊어버렸다니. 장례를 치르고 나서 한 달은 정말 폐인처럼 살았어요. 아들이 지내던 방에 들어가서 아들 옷에 껴안고 하염없이 울고 아들 어릴 때 사진을 보면서 동현아, 엄마 혼자 두고 어디 갔니? 엄마가 잘못했어. 돌아와! 하고 중얼거리고 식당 일도 할 수 없어서 직원들에게만 맡겨뒀고요.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나마 정신을 차린 건 아들 유산 정리를 하면서였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이 고인의 재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라고 하시니까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이게 됐죠. 며느리와 함께 아들이 남긴 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며느리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걸 봤어요. 아들이 남긴 게 생각보다 별로 없었거든요. 전세 보증금과 적금, 쪼금이 전부였고 오히려 카드빚과 대출금이 더 많았어요. 며느리가 평소에 워낙 사치를 부렸어야 말이죠. 빚잔치를 하고 나면 남는 게 얼마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큰맘 먹고 돈 5천만 원을 며느리에게 건넸어요. 어쨌든 아이와 같이 살 집은 지켜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이죠. 이거 받아라. 태민이 키우면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라도 얘기하고. 이 맘 같아선 제가 손자를 키우고 싶었는데요. 며느리가 저를 워낙 싫어하기도 했고 저희 사이에 앙금도 깊었던지라 차마 얘기를 꺼내지 못했어요. 며느리는 거절도 하지 않고 떨떠름한 표정으로 그 돈을 받아 챙기더군요. 그 뒤로 한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는데요. 손자가 보고 싶어도 차마 연락하지 못했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에 손자마저 볼 수 없다는 게 너무 괴로웠네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계절이 2번인가 바뀌었을 무렵 며느리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소영이에요. 처음엔 누군지도 몰랐어요. 나긋나긋한 애교 섞인 목소리가 마치 결혼 전 같았죠. 네가 웬일이냐? 웬일은요. 그냥 어머님 어찌 지내시나 궁금해서. 갑자기 살갑게 구는 며느리가 낯설었어요. 그래서 계속 떨떠름하게 반응하자 며느리가 갑자기 뜻밖의 말을 하더군요.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철없고 이기적이었어요. 매일 후회하면서 살고 있어요. 갑자기 사과하는 며느리의 말에 어리둥절했죠. 소영아, 갑자기 왜 그러니? 어머님, 저 정말 반성 많이 했어요. 태민이도 어머님 많이 보고 싶어해요. 할머니 보러 가고 싶다고 어찌나 보채는지. 그 말에 갑자기 마음이 아려왔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겨있던 제게 손자 얘기는 한 줄기 빛 같았죠. 태민이가 정말 날 보고 싶어 한다고? 장례식장에선 기억도 못하던데. 그때 만나고 다시 기억났나 봐요. 계속 어머님 얘기만 해요. 그래서 말인데요. 한번 뵈러 가도 될까요? 그동안 제가 잘못한 거 사과도 드릴 겸 식사 대접하고 싶어요. 처음엔 의심스러웠어요. 1년간 연락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요. 친구들에게 상담해봤더니 조심해,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손자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컸어요. 아들도 죽고 손자마저 만날 수 없다면 제가 뭘 위해 살아야 하나 싶었거든요. 손자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결국 만나기로 했죠. 약속 당일 며느리가 손자와 함께 집에 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손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태민아, 할머니야. 할머니 기억나지? 손자는 처음엔 좀 어색해했지만 이내 할머니! 하고 제 품에 안겼어요. 그 순간 아들을 잃은 슬픔이 조금이나마 위로받는 느낌이었죠. 며느리는 예전과는 180도 달라진 태도였어요. 어머님 정말 보고 싶었어요. 하면서 저를 안으려고 하는데 그 미소가 너무 부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았죠.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고요. 식사를 대접한다기에 저는 외식을 하는 줄 알았는데요. 며느리가 직접 바리바리 음식을 싸왔더라고요. 어머님, 이거 다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며느리가 가져온 음식들은 정말 대단했어요. 갈비찜, 잡채, 각종 나물 반찬들까지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것들로만 차렸어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했다고요.
그 말에 깜짝 놀랐죠. 며느리가 요리를? 평소에는 라면도 제대로 못 끓이던 애가 차린 것 치곤 너무나 잘 만들었더군요. 더 이상한 건 며느리가 자꾸만 저에게만 음식을 권한다는 거였어요. 정작 자신은 먹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전 배가 별로 안 고팠어요. 어서 드세요. 그래도 같이 먹어야지. 어떻게 나 혼자 먹냐? 그럼 저도 조금만 먹을게요. 며느린 자기 접시에 음식을 덜고 손수 제 접시에도 음식을 덜어줬어요. 뭔가 깨름직한 마음에 먹는 둥 마는 둥 하니 빨리 먹으라며 재촉하더군요. 천천히 먹으마. 그보다 그동안 어떻게 지낸 거야? 저야 뭐 잘 지냈죠. 며느리가 근황을 늘어놓다가 갑자기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면서 자리를 떴는데요. 그때 옆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던 손자가 조그맣게 말했어요. 할머니 왜 안 먹어요? 먹어야지. 태민이는 안 먹어? 엄마가 난 먹으면 안 된댔어요. 할머니만 많이 먹어야 한다고. 어떻게 보면 그냥 넘길 수 있는 말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섬뜩함을 느꼈어요. 오랜 인생 경험으로 쌓인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죠. 뭔가 이상하다. 며느리가 갑자기 이렇게 변할 리가 없어. 아들을 잃은 슬픔에 정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며느리와 몇 년을 함께 산 저로선 뭔가 수상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저는 순간적인 판단으로 제 접시와 며느리 접시를 바꿔놨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최대한 태연한 척했죠.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뭔가 본능적으로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다행히 며느린 돌아와서도 제가 그릇을 바꾼 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어머님 이제 좀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게 만들었어요. 라고 하면서 자신도 음식을 먹기 시작했는데요. 며느리가 바뀐 그릇에 음식을 먹고 5분 정도 지났을까요? 갑자기 며느리의 표정이 이상해지더군요. 뭔가 쓴맛이... 하면서 혀를 내밀었어요. 처음엔 단순히 음식이 맛없다는 표현인 줄 알았는데 곧 며느리의 얼굴이 새파래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설마 음식 접시 바꾼 거예요? 바꾸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흠칫했지만 최대한 태연한 척 되물었어요. 그러자 며느리의 얼굴이 갑자기 악귀처럼 돌변하더군요. 거짓말하지 마! 이 음험한 할망구... 눈치 다 까고 접시 바꿔치기 했구나. 눈치를 까다니? 너 정말로 나한테 무슨 짓 하려고 했던 거구나. 말해봐. 이거 그냥 보통 음식 아닌 거지? 제 반문에 며느린 아차하는 얼굴을 했어요. 무슨 짓을 하긴 뭘 해? 난 그냥... 뭔가 더 말하려던 며느리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면서 바닥에 쓰러졌어요. 입에서 거품이 나오면서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더군요. 놀란 손자가 엄마! 엄마! 하면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119 좀 불러줘요 빨리. 이러다 나 죽는다고. 며느린 파랗게 질린 얼굴로 제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러다 두 눈을 감고 까무룩 정신을 잃더군요. 저는 당혹스러워 어쩔 줄 몰라 하다 간신히 핸드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죠. 여보세요?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의식을 잃고 거품을 토해요. 빨리 와주세요. 다행히 신고한 지 20분도 안 돼 구조대가 도착했고요. 며느리를 들것에 싣고 인근의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저도 보호자 자격으로 함께 갔죠. 응급실로 이송된 며느린 의식을 잃은 채 응급처치를 받았어요. 잠시 후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그러더군요. 이 독극물 중독이 확실합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농약 성분이 검출됐어요.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지만 상당량을 섭취한 것 같네요.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며느리가 제 그릇에 약을 넣은 게 확실했으니까요. 만약 제가 순간적인 판단으로 그릇을 바꾸지 않았다면 지금 이 상황이 저한테 일어났겠죠. 아니, 그보다 더 끔찍했을 거예요. 며느리가 저를 위해 119를 불러줄 리 없었을 테니까요. 의사는 농약이 검출된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경찰에 신고했고요. 바로 경찰이 도착해 수사에 착수했어요. 경찰은 저희 집은 물론이고 며느리 집까지 수색했는데요. 그 결과 며느리 집에서 음식에 들어있던 것과 똑같은 성분의 농약이 발견됐어요.
무색무취 농약으로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선 위험하다는 이유로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된 제품이었죠. 그뿐인가요? 며느리의 컴퓨터 검색 기록엔 독타는 법, 독극물 종류, 사람 죽이는 독 같은 검색어가 무려 한 달 전부터 계속 있었어요. 심지어 상속법, 미성년자 재산관리, 법정 대리인 권한 같은 검색어도 함께 있었고요. 맞아요. 며느리는 애초에 제 재산을 노리고 절 살해할 작정이었던 거예요. 제가 죽으면 제 재산이 전부 손자한테 가게 되니까요. 그 끔찍한 속셈을 알게 된 뒤로 얼마나 심장이 떨리던지 며느린 모든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도 딱 잡아댔죠. 절대 아니라고. 자기는 그저 귀촌을 목적으로 밭일을 배워볼 목적으로 농약을 샀다고 하더군요. 저는 기가 막혀 경찰 앞에서 며느리에게 따져 물었어요. 네가? 밭일을 배워볼 목적으로 정말 저 농약을 샀다고? 네, 그렇다고요. 몇 번을 말씀드려요. 제가 대체 왜 어머님을 죽여요? 그 일 그렇게 간 지 얼마나 됐다고. 저는요, 어머님, 제 손으론 벌레 한 마리 못 죽이는 사람이라고요. 그래? 그럼 네가 인터넷에 검색한 건 뭔데? 네가 산 농약이 내 밥엔 왜 들어있던 거고? 요리하다가 조미료인 줄 알고 실수로 넣었나 보죠. 그리고 인터넷에 검색한 건 그냥 요즘 제가 읽고 있던 추리소설 내용을 검색한 것 뿐이에요. 왜 이렇게 자꾸 저를 살인자로 몰아가려 하세요? 저 감옥 보내고 어머님 혼자 우리 태민이 키우려고 그러는 거죠. 저한테서 태민이 빼앗아 가려고요. 며느리의 그 황당한 주장에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어요. 하지만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어요? 경찰이 며느리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조사한 결과 더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어요. 며느린 이 범행을 혼자 계획한 게 아니었어요. 따로 만나는 남자가 있었고요. 농약도 그 남자가 구해준 거더군요. 완전 범죄 할 수 있는 거 확실해? 나중에 죽고 검사 같은 거 있다가 농약 성분 검출되면 어떡해? 바로 내가 의심받을 거 아니야. 걱정 마. 절대 검출 안 되는 약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 걱정 말고 연기나 잘해. 괜히 그 할망구한테 의심받지 않게. 그 할망구 재산은 확실한 거지? 그럼 몇 번이나 확인했어. 그 집에 가게에 고향에 따로 땅도 있는 것 같더라고. 다 처분하면 10억은 훌쩍 넘을 거야. 며느리의 핸드폰엔 그 남자와 공모한 범죄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결국 며느리는 울면서 죄를 시인했죠. 어머님이 죽으면 태민이가 재산을 상속받잖아요. 태민이가 미성년자니까 제가 법정 대리인으로 그 돈을 관리할 수 있고. 죄송해요. 이게 죄송하다고 될 일이야? 어떻게 네 CM이를 죽일 생각을 해?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면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말까지 했는데 어머님 성격에 제가 달라는 대로 돈을 그냥 주시겠어요? 같이 살 때도 얼마나 돈 문제로 저를 힘들게 했는데. 그건 네가 허구한 날 네 가방 사고 화장품 사고 사치하는 데만 돈을 쓰니까 그렇지. 거 봐요. 제가 돈 쓰는 건 전부 사치라고 하시잖아요. 자기 손주 위해서만 돈 내놓으실 거지 저를 위해서는 한 푼도 안 주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이랑 살 때도 태민이 책 산다 뭐 산다 하면서 돈 받아낸 거예요. 제가 쓰겠다고 하면 입 싹 닫고 잔소리만 하시니까. 뭐? 그럼 그때 받아간 돈도 다 태민이 물건 산 게 아니라 너 사치하는 데 썼다는 거야? 그 말에 며느리는 아차하는 얼굴로 입을 다물었어요. 긍정의 뜻이나 다름없는 반응이었죠. 어쩐지 며느리가 사들이는 손자 책이며 장난감이며 다 비싼 가격에 비해 질이 조악하다 했더니만 어쩜 자기 자식을 앞세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소름이 다 끼치더군요. 하다하다 돈 때문에 저를 죽일 생각을 한 것도 끔찍하기만 했고요. 이쯤 되니 저는 아들의 죽음 역시 찜찜하기만 했어요. 장례식장에서 며느리가 생각보다 태연했던 거 하며 변호사 통해 아들의 재산이 얼마나 되나 알고 실망했던 거 하며 자꾸만 마음에 걸리더군요. 경찰 역시 그랬나 보죠. 아들의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결정됐어요. 며느리의 독살 시도가 발각되면서 아들 죽음도 의심받기 시작한 거죠. 아니나 다를까 아들의 죽음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속속 드러났어요. 제 독살 미수 사건을 조사하면서 며느리가 따로 만나는 남자가 있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저는 그 남자를 당연히 아들이 죽고 난 뒤에 만난 건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었어요. 괘씸하게도 며느린 아들이 살아있을 때부터 그 남자와 바람을 폈더군요. 게다가 충격적이게도 상간남은 우리 동네 종합병원 산부인과 의사였어요. 애까지 딸린 기혼남이었고요. 며느리가 둘째 애를 유산했을 당시 며느리를 담당했던 의사였죠. 수상한 냄새가 확 나죠? 맞아요. 며느린 유산한 게 아니었어요. 애초에 그 둘째 손주 자체가 아들이 아닌 그 상간남의 아이였고요. 둘이 공모해서 그 아이를 낙태시킬 작정이었는데 그걸 제게 덮어 씌운 거였어요. 경찰이 그 의사를 조사하자 모든 진실이 드러났죠. 의사는 겁을 잔뜩 집어먹고 바로 모든 진실을 자백했어요. 수영이가 임신 사실 알고 저한테 왔어요.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제 아이일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박 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했어요. 전 이미 결혼한 몸이고 혼외 자식이 있으면 제 가정에 파탄 날 수 있어서 그래서 수술을 해준 거예요. 근데 소영이가 그럼 유산으로 할 수는 없겠냐고,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미칠 것 같다고, 분가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끔찍한 짓을 할 수 있나요? 불륜으로 생긴 아이를 낙태한 다음 그 책임을 시어머니에게 뒤집어 씌우다니요. 그 일로 저는 아들과 절연하기까지 했는데 충격적인 사실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제발 아들의 죽음만큼은 아무 문제 없길 바랬건만 사고 당일 아들과 며느리가 크게 다퉜다는 이웃 증언이 나왔고 아들이 며느리의 외도 현장을 목격했다는 것도 밝혀졌어요. 병원 CCTV에 아들이 들어와서 며느리와 그 의사가 스킨십하는 걸 보고 충격받는 모습이 찍혀 있었거든요. 그 CCTV 영상을 바탕으로 경찰이 며느리를 추궁하자 며느린 결국 감추고 있던 추악한 진실을 털어놨어요. 맞아요. 그 사람이 제 핸드폰을 몰래 받고 제가 다른 남자 만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날 몰래 제 뒤를 밟아서 병원에서 절 봤더라고요. 집에 와서 이혼하자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넌 정말 더러운 여자라고 욕하면서 이혼하자는데 그때까진 정말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둘째가 자기 애가 아니고 낙태한 걸 유산이라고 거짓말한 것까지 다 알게 돼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그만. 똑똑한 아들이 모든 걸 알아버린 게 문제였던 거예요. 둘째가 불륜으로 생긴 아이였고 며느리가 그걸 숨기려고 저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웠다는 것까지 말이죠. 아들이 격분해서 당장 이혼하자고 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겁에 질린 며느리가 아들에게 달려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냥 손으로 살짝 밀기만 했는데 그 사람이 뒤로 비틀거리면서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거예요. 머리를 계단 모서리에 세게 부딪혀서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어요. 의식을 잃고 쓰러진 아들을 보고 며느린 악한 생각이 든 거죠. 어차피 머리를 세게 부딪혀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럼 차라리 사고로 만들어서 보험금이라도 받는 게 낫겠다고. 거기서 제가 살인죄로 잡혀가면 우리 아들은 어떡해요? 그렇게 며느린 의식 잃은 아들을 차에 태워 인적 드문 도로로 이동한 다음 일부러 가드레일에 충돌시켜 교통사고로 위장한 거였어요. 그래놓고 뻔뻔하게 손주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등 자기가 감옥에 가면 손주는 누가 책임지냐는 등 개소리를 짓거리더군요. 결국 며느리는 그대로 구속됐고요. 바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저는 곧바로 구치소로 찾아갔어요. 며느리와 직접 대면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경찰이 만나게 해주지 않아 법정에 가서야 며느리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 사이 며느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살도 많이 빠지고 머리카락도 거의 다 빠진 것처럼 성성했더라고요. 절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면서 어머님! 하고 소리쳤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며느린 무릎까지 꿇고 빌려고 하더군요. 어머님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제가 일부러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죄송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 순간 머리에 피가 확 달아올랐어요. 이 미친년이 용서해달라고? 내 아들 죽여놓고 용서해달라고? 변호사와 다른 사람들이 말리지 않았다면 당장 달려들어서 목을 졸랐을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말려 간신히 진정시키자 며느리가 다시 눈물을 흘리며 그러더군요. 어머님, 정말 실수였어요. 밀칠 생각은 없었는데. 실수? 실수라고? 그럼 사고로 위장한 것도 실수야? 돈을 목적으로 나까지 죽이려던 것도 다 실수고?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매일 밤 그 사람이 꿈에 나와서 원망해요. 고작 그 정도로 우는 소리를 해? 너 때문에 내 아들은 그 젊은 나이에 떠났어. 청태 같은 우리 동년이 죽이고 나까지 죽이려고 했는데 용서를 바래? 꿈도 꾸지 마. 감옥에서 평생 썩어 죽어라. 그러자 며느린 사람들의 눈을 의식한 걸까요? 이번엔 손주 이름을 꺼내며 모성 있는 엄마인 척하더군요. 어머님, 태민이는 잘 지내고 있나요? 어머님이 데리고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며느리가 애처롭게 물어봤지만 저는 더욱 화가 났어요. 며느리가 손주를 이용해 어떻게든 형량을 깎으려 드는 게 뻔히 보였거든요. 네가 태민이 걱정할 자격이 있어? 같이 살 땐 나한테 다 맡겨두고 나 몰라라 했던 년이 분가하고 나가서도 애는 하나도 안 생겼다며? 태민이 선생님이랑 이웃 엄마들이 다 증언해줬어. 아니에요. 제가 왜 어머님한테 그런 짓까지 했는데. 다 태민이를 잘 키우고 싶어서. 웃기고 있네. 지 사치할 돈이 없으니 그랬던 거면서. 넌 엄마 자격도 없어. 태민이는 이제 내가 키울 거야. 너 같은 살인마는 평생 만나지도 못하게 할 거고. 제 요목조목한 반박에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상간남 역시 공범으로 체포됐죠. 불법 낙태 시술에 허위 진단서 작성, 그리고 살인 은폐 공모까지 의료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온갖 범죄를 저질렀으니까요. 의사협회에서는 즉시 그 상간남의 의사 면허를 취소했어요. 의료진의 기본 윤리를 완전히 무시한 극악무도한 행위라면서 영구제명 처분을 내렸죠. 병원에서도 당연히 해고됐고요. 더 가관인 건 상간남의 부인이 이 사실을 알고 즉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남편이 환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살인까지 도왔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재산 분할도 포기하고 그냥 갈라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상간남은 의사 면허도 잃고 가정도 잃고 감옥에서 5년형을 받았어요. 출소해도 전과자의 의사 자격도 없으니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울 거예요. 완전히 인생이 망가진 거죠. 며느리 역시 큰 벌을 받긴 마찬가지였어요. 며느리는 우발적 범행이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요 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죠. 아들의 죽음은 몰라도 저를 향한 독살 계획은 몇 달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었으니까요. 치열한 법적 다툼 끝에 며느린 무기징역이 확정됐고요.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다신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됐네요. 손자의 양육권은 가정법원 심판을 통해 제기해왔어요. 범죄자인 어머니보다 할머니가 키우는 것이 아이에게 유리하다라는 게 법원 판단이었죠. 손주 녀석도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엄만 싫어요 라고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했고요. 다행히 며느리의 면접 교섭권도 법원에서 완전히 제한했어요. 범죄자와의 접촉이 미성년자에게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요. 처음엔 손자도 많이 힘들어했어요. 할머니, 아빠는 왜 죽었어요? 엄마는 왜 나쁜 사람이 됐어요? 하고 묻곤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뭐라고 할 말이 없었어요. 그저 아이를 꼭 안아주는 것밖엔요.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손자도 점점 밝아졌어요. 지금은 제 아빠를 닮아 공부도 곧잘하고요. 친구들과도 잘 어울려요. 며느리는 감옥에서 가끔 편지를 보내오지만 저는 받지도 않고 다 반송해버려요. 이미 끝난 인연이에요. 제 소중한 아들을 죽이고 저까지 죽이려 한 년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지금은 손자와 함께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식당도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손자는 제게 큰 기쁨이 되어주고 있죠. 하늘에 있는 아들도 이젠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모두 벌을 받았으니까요.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뒤에서 칼을 들이댈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하늘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악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조심하세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사람들하고만 인연 맺으시길 바래요.